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성인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다산 정약용. 그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천재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비범한 학자의 삶을 가장 혹독하게 위협했던 존재가 다름 아닌 그를 가장 깊이 아끼고 총애했던 왕 정조였다는 역설적인 사실을 알고 계셨. 임금의 절대적인 믿음과 총애가 어떻게 한 개인에게 가장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었을까요? 이 기묘한 질문은 단순한 역사적 흥미를 넘어 예측 불가능한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지조를 지키고 생존해 나갔는지 그 탁월한 지혜와 인간적인 고뇌를 깊이 들여다보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조선의 개혁 군주 정조의 곁에서 빛나던 정약용이 동시에 그 총애의 그림자 아래에서 얼마나 위태로운 길을 걸었는지 함께 탐구해 볼 겁니다. 시대를 초월하는 그의 처세술이 과연 어떤 본질을 지녔으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통찰과 지혜를 안겨줄 수 있을지 그 숨겨진 가치를 함께 찾아보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최고의 총애와 최악의 위협이 교차했던 한 천재의 이야기 속으로 지금 바로 떠나보실까. 정약용은 젊은 시절부터 남다른 학문적 재능을 뽐냈습니다. 그의 총명함은 20살 무렵 과거에 합격하며 세상에 드러났고 이후 뛰어난 학식과 실용적인 정책 제안으로 당대 최고의 지성으로 인정받았죠. 특히 그는 조선 후기 개혁을 꿈꾸던 임금 정조의 눈에 띄어 각별한 신임을 받게 됩니다. 정조는 정약용을 나의 직이라 부를 정도로 깊이 신뢰했고 그에게 많은 기대를 걸었습니다. 임금의 총애는 정약용에게 개혁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규정각의 핵심 인물로 활동하며 새로운 제도와 정책을 구상하고 실행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주교 건설, 수원 화성 축조 등 굵직한 국책 사업에는 늘 정약용의 이름이 함께했죠.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의 기틀을 바로잡으려는 정조의 개혁 의지와 이를 뒷받침할 정약용의 비범한 재능이 한데 어우러져 조선은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젊은 정약용은 임금 앞에서 거침없이 자신의 소신을 밝히고 정조는 그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을 겁니다. 왕과 신하의 관계를 넘어 마치 스승과 제자처럼 깊은 교감을 나누는 듯한 모습이었겠죠. 하지만 왕의 총애는 양날의 검과도 같았습니다. 정조의 각별한 신임은 동시에 수많은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은 파격적인 승진을 거듭하는 정약용을 경계의 눈빛으로 바라봤고 그의 주변에는 알게 모르게 적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보수적인 노론 세력에게는 정약용과 같은 개혁 성향의 젊은 인재들이 눈에 가시 같았을 겁니다. 그들은 정약용을 견제하기 위해 온갖 구실을 찾아내려 했었죠. 총애의 그림자는 비단 정적들의 시기심에서만 드리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그를 가장 아꼈던 정조의 마음속에서도 미묘한 의심의 싹이 움트곤 했습니다. 정조는 신하들의 능력을 시험하고 그들의 진심을 탐색하는 데 탁월한 군주였죠. 자신의 총애를 받는 신하에게도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뜨려 그의 본심을 확인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정약용은 왕의 깊은 신임 속에서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듯한 위태로운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의 비범함은 오히려 그를 둘러싼 질투와 견제를 더욱 키웠고 정조의 미묘한 의심은 언제든 그를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있는 잠재적인 위협이 되었죠. 정약용은 개혁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함께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한 고뇌를 시작하게 됩니다. 왕의 총애가 깊어질수록 그림자는 더욱 짙어졌고 그의 앞날에는 예측할 수 없는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그는 이 거대한 총애의 덫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정약용을 향한 정적들의 공격이 본격화되고 정조의 태도가 더욱 변덕스럽게 바뀌는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정약용을 둘러싼 왕의 총애와 미묘한 의심의 기류를 살펴보았죠. 이제 그 미묘한 기류는 거센 폭풍으로 변해 그를 덮치기 시작합니다. 조정 대신들의 시기심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기회를 엿보던 정적들은 정약용을 끌어내리기 위한 맹렬한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요 빌미 중 하나는 바로 천주교 문제였죠. 당시 서학이라 불리던 천주교는 조선 사회의 전통적 가치관과 정면으로 충돌하며 첨예한 논쟁의 대상이었는데요. 정약용의 형제들이 천주교와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은 그의 정적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공격의 빌미가 되었고 그들은 비록 정약용이 직접적인 신자는 아니었을지라도 형제들의 서학 연루를 들어 그 또한 위험한 사상에 물들었을 것이라며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역적의 무리와 다를 바 없다는 식의 격한 상소문들이 빗발치듯 올라왔고 조정은 순식간에 정약용을 향한 비난의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죠. 마치 사냥개가 맹수를 쫓듯 대신들은 정약용의 작은 허점이라도 찾아내려 눈에 불을 켰습니다. 그의 개혁적인 사상과 서구 문물에 대한 관심은 그들에게는 언제든 불온한 사상으로 둔갑될 수 있는 좋은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조의 태도는 정약용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여전히 그를 아끼고 보호하려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신하들의 거센 상소와 여론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죠. 정조는 정약용을 향한 의심의 끈을 완전히 놓지 못했던 것입니다. 때로는 정약용을 불러 깊은 대화를 나누며 그의 진심을 확인하려 했고 또 때로는 그에게 냉담한 시선을 보내며 직접적으로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오가는 듯한 정조의 변덕스러운 태도는 정약용의 마음을 더욱 지치게 만들었을 겁니다. 총애하던 신하에게 한없이 냉혹해지기도 하고 다시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왕의 모습은 정약용에게는 예측 불가능한 운명의 수레바퀴와 같았을 것입니다. 언제든 자신을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있는 왕의 마음 앞에서 정약용은 자신의 신념을 지키면서도 생존을 위한 길을 찾아야 하는 깊은 고뇌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밤늦도록 불 꺼진 서재에 앉아 마치 먹구름이 잔뜩 낀 하늘처럼 답답한 심정으로 깊은 고뇌에 잠기곤 했습니다. 자신이 꿈꾸던 개혁의 이상과 눈앞에 닥친 정치적 현실 사이에서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이었을까요? 그의 마음속에는 과연 이 길을 계속 가는 것이 옳은가? 하는 회의감과 함께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 하는 절박함이 뒤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정약용은 단순한 학자가 아니었죠. 그는 뜨거운 열정으로 조선의 미래를 꿈꾸던 개혁가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쏟아지는 비난과 왕의 흔들리는 신임은 그의 이상을 꺾고 그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자신의 원칙과 학문적 소신을 잃지 않으려 했었죠. 그의 고뇌는 단순히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탐구였습니다. 정적들의 공격이 거세질수록 정조의 시선이 차가워질수록 정약용은 더욱 깊은 생각이 잠겼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는 끊임없이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을 겁니다. 과연 정약용은 이처럼 사면초가에 빠진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내렸을까요? 그의 신념과 생존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해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정약용이 보여준 놀라운 처세술의 정수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히 굴복하거나 맞서는 것이 아닌 그만의 독창적인 지혜가 어떻게 빛을 발했는지 자세히 들여다볼 준비가 되셨나요? 네, 정약용이 택한 길은 단순히 굴복하거나 강경하게 맞서는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는 정조의 깊은 의심 속에서도 오히려 한 발 물러서는 지혜를 발휘했죠. 그것은 바로 자신의 원칙과 학문적 소신을 지키면서도 동시에 왕의 마음을 헤아려 상황을 타개하려 했던 그만의 독특한 처세술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권력의 정점에서 왕의 총애를 한몸에 받던 신하가 느닷없이 사면초가에 빠진 상황,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정약용은 정면으로 대립하는 대신 스스로 물러나는 길을 택하는 과감한 수를 두었습니다. 그는 임금의 심중을 헤아리며 잦은 사직을 청했고 이는 단순히 권력에서 손을 떼는 행위를 넘어 벼랑 끝에 선 자신을 지키고 미래를 도모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적 선택이었죠. 마치 거센 파도가 몰아칠 때 잠시 물속으로 몸을 숨겨 파도를 피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의 처세술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정약용은 왕에게 올리는 상소문에서도 그만의 지혜를 발휘했는데요. 왕의 불호령이 떨어진 후 붓을 들어 상소문을 쓰는 그의 손끝에는 과연 어떤 망설임이 있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학문적 소신을 굽히지 않으면서도 왕의 권위를 존중하고 겸손한 어조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아첨하거나 비굴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동시에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려는 섬세한 균형 감각이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는 참으로 놀라운 지혜로운 소통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잠시 물러나 은둔하며 학문에 매진하는 시기를 가졌던 것도 그의 처세술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침묵과 인내는 때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하죠. 정약용은 이 시기를 활용해 자신을 돌아보고 학문의 깊이를 더하며 훗날을 기약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이 모든 상황이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며 그때를 위해 자신의 역량을 더욱 단단히 다져야 한다는 것을 일찍이 깨달았던 것 아닐까요? 그의 이러한 처세술은 결코 단순한 기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원칙과 학문적 소신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현실을 인정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참으로 고도의 지혜였죠.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는 단기적인 술수가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자신의 신념과 사상을 지키고 더 큰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마치 바둑에서 한 수를 내어주더라도 전체 판세를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고수의 전략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약용은 왕의 불호령이 떨어진 후에도 담담히 짐을 정리하며 잠시 권력의 중심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처럼 그는 벼랑 끝에 선 상황에서도 침묵과 인내를 택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놀라운 지혜를 보여주었죠. 과연 그의 이러한 처세술이 어떤 결실을 맺게 될까요? 그리고 이 지혜로운 선택들이 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맞이한 부활, 그리고 그의 처세술이 남긴 위대한 유산에 대해 더욱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결국 정조의 갑작스러운 승하 이후 모든 것이 바뀌는 격변의 시기에 그는 차가운 유배길에 오르게 됩니다. 한때 임금의 총애를 한몸에 받던 재상의 길이 아닌 쓸쓸하고 험난한 강진으로의 여정이었죠. 그가 떠나는 뒷모습은 비록 쓸쓸해 보였을지라도 그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꺾이지 않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을 겁니다. 벼랑 끝에 몰린 듯 보였던 그의 삶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역사는 때로 예상치 못한 반전을 선사하기도 합니다. 절망스러운 유배는 그에게 뜻밖의 선물이 됩니다. 외부의 복잡한 정치적 간섭에서 벗어나 오롯이 학문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이 주어진 것이죠.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뒤 고요한 바다처럼 그는 강진의 다산초당에 몸을 의탁하여 오직 책과 씨름하며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목민심서, 흠음신서, 경세유표를 비롯한 실로 방대한 양의 저술을 쏟아내며 다산학이라는 독자적인 학문 체계를 완성하게 되죠. 이것이야말로 정약용의 처세술이 단순한 생존을 넘어 미래를 위한 위대한 투자이자 지혜였음을 증명하는 순간이 아닐까요? 그는 권력의 정점에서 잠시 물러나 침묵하고 인내함으로써 오히려 자신의 학문적 소신을 더욱 깊이 갈고 닦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입니다. 당장의 안위를 넘어 먼 훗날 더 큰 가치를 피워낼 씨앗을 뿌리는 셈이었죠. 유배지에서 피어난 그의 지식은 단순한 개인의 성취를 넘어 조선 후기 사회에 큰 울림을 주며 후대에 미친 영향력은 실로 거대했습니다.